자, 이번 한 주를 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회동 뒷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 이제 가장 늦었고 또 가장 긴 회동이라는 기록도 세웠고요.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불렸던 상황인데 얼마나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해소된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 사실 알맹이는 없죠. 뭐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당선인 측은 그 검토하겠다인가요? 예비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협조하겠다. 예, 협조하겠다의 방점이 찍히는 거고 지금 청와대 입장은 뭐 구체적인 개혁을 가져오면 그때 가서 검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가 더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고 제가 희망하기엔 두 분의 회동이 앞으로도 좀 더 횟수를 더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좀 더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 당선인의 판정표였다고 봐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명박 사면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로 이전 문제도 있었고 인사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넷 중에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사면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방부 이전 문제는 청와대에는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한 거죠. 당선인이 당선돼서 취임해서 할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 이전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전하는데 협조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들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입장 내놨잖아요.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물밑으로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여기에 있어서 청와대가 일정 정도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국방부 이전 언제 합니까? 통일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국방부 이전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요. 국방부 이전 문제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율 빠지는 게 더 문제다. 참으로 민주당에겐 고마운 2년 3년간 끌 이슈예요. 이거 잠복이 되니까 한 43%까지 떨어졌던 그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55%까지 올랐거든요. 국방부 이전 문제 나오는 순간 또 죽습니다. 상춘제를 쭉 들어보면서 국민들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래요.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좋은 데를 왜 이사를 가려고 그러십니까? 이걸 보여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근데 수면 밑으로 가라앉긴 했지만 계속 실무자급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모든 게 다 리스크가 당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죠. 당장 이제 5월 10일에 맞춰서 취임에 맞춰서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문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들어졌죠. 그래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초동에서 통이동 출퇴근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그 전 세계 조롱거리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는. 아니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동선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 경로 나오는 시간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그대로 다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무리가 현재 아닐까 인수위 싶어요. 수준에 딱 맞아요. 인수위원 중에 한 명이 경호차 셀카까지 찍어갖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그만두셨잖아요. 잘리셨잖아요. 그만뒀죠. 그럼 현실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서초동에서 통이동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가 따를 것 같고 통이동 가까우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안가로 좀 임시거처로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통령님 안가로 가시죠. 그러면 안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얘기 좀 해보죠.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의 이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면서 계속 논란을 좀 낳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두 분의 의견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비디오 게임 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디오 게임인데 격투기 싸움이다 그러면 마지막 한 대까지 더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정치는 가끔 맞으면서
더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얻어 맞으면서. 그리고 싸워야 될 상황하고 싸워야 될 상대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 이 장애인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어떤 동기로 부여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나가야 될 네.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상황이나 상대가 아닌 데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장애인은요 절대적 약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싸워도 그거 특권화됐다고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119 앰뷸런스 가잖아요. 그거 피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저거 뭐 특권화되어 있어? 고속도로 왜 점령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달려? 그 차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절대적 약자가 어떤 그룹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모든 미국이나 이런 사회 질서 의식이 발달된 아이들은 차일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런 깃발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고 비행기 탈 때도 그냥 열차 탈 때도 먼저 가게 되면 저 특권화돼 있다라고 비판을 못하는 게 절대적 약자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특권화돼 있다라고 공격하는 순간 이건 뭘 정치적이고 뭘 사회적이에요. 개념 규정이 머릿속에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갈등을 통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의 약자 개념에 대한 몰인식이기 때문에 정치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 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모적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제를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두 분께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 당에서 논쟁하지 않아요 이 네. 문제로 지금.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니 비판을 그러니까 많이 제 하고 말씀은 있죠.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에서.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잘못된 그럼요. 선택 같아요. 그냥 절대적 약자와 상대적 약자 개념을 하버드대에서 분명히 가르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셀덴 교수가 가르쳤는데 그분 할 때 졸았나 봐요. 마이클 샌델 교수요. 마이클 샌델 정의란 교수가? 무엇인가? 예. 컴퓨터공학 전공이니까 그 수업 안 들어봤겠지. 아니요. 자기가 수업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지방선거도 있고 이제 새 정부 출범도 있고 또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도 앞두고 있는데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지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당내 입지가 축소된 결정적인 순간은 대선 직전에 나왔던 10% 발언이에요. 10% 이긴다. 차이로 이긴다. 근데 개표 결과 0.73%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다음부터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내 입지가 좀 좁아졌는데 이렇게 장애인 단체하고 논쟁을 벌이니까 당으로서는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라는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는 예. 당으로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 유력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공공의 불편을 볼모한 집단적 행동, 뭐 특히 이제 불법성이 포함된 행동은 무조건 옳지 못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 분 다. 그분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것을 그 절대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사회는 끝없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 불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네. 당대표가 이게 절대적 약자 개념, 상대적 약자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뭔 당대표랍니까? 탈당하세요. 예. 아니 왜 멀쩡히 잘 있는 사람을 탈당하라고. 수원시장 되려면 탈당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 예. 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중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경기지사에 굉장히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얼마나 좀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십니까?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유승민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향 지원이죠. 대권 출마를 이미 몇 번 했는데 네.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경기도지사로 선출되는 사람이 5년 후에 유력한 대권 주자예요. 무조건.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차기 정치적 행보를 위한 디딤돌로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충분한 훌륭한 기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극복해야 될 난관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상당한 비토 세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난점이에요. 민주당 상대 후보하고 싸우기 전에 내부 지지층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내 경선도 통과해야 되고 또 본인도 이제 그 정계 은퇴까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어떤 접점을 찾느냐 그런 명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경기도와 서울의 정치 지형이 지금 다릅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경기도에서 투표하자고 하는 사람은 월등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국힘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다가 경기도 국힘 조직력이요. 항상 얘기하지만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거의 무너져 있거든요. 민주당이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걸 끌어올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직력이 풀가동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가 지금은 인기 투표에서 24%라고 하는 20%가 넘는 월등히 1위가 나오지만 가면 갈수록 거기는 곡감 그 지지율이고 이쪽은 그 돌 쌓아놓는 네. 성을 쌓는 지지율이다. 뭐냐면 곡감은 빼먹는 거고 성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감 지지율과 축성 지지율의 싸움이다. 김동연 대표가 이제 경기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그분이 예. 민주당의 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축적해 놓은 게 뭐가 있죠? 이재명 후보와 어떤 정치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그 부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합당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무척 그 다급한 때였었죠. 예. 다만 0.5%도 아쉬웠었는데 진짜 민주당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후보였으면 2월 27일까지 단일화를 했어야죠. 제가 봐도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그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네. 이재명 전 후보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면 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내 경선의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근데 안민석 의원 이재명 후보가요. 그렇게 그 지방선거에 참전했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리스크는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4월, 3, 4일 정도 남겨놓고 그때 상징적으로 돕는 것이 맞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요.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후보 앞에 갖고 20%가 넘습니다. 예. 이 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도 자기를 승계하는 후보가 자기와 대척점에 서는 손은 등을 돌린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선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민주당에게 이번 경기도는 사실 최고의 보루 같은 곳이잖아요. 경기도에서까지 지게 되면 굉장히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나머지 후보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갖췄다고 봅니다. 예. 저는 3명 중에요. 네. 어느 후보가 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서력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뜨는 순간이요. 무조건 이깁니다. 김동연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후보가 3명이 하나로 단일화해서 공동정부,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그 상호간의 합의하에 네. 단일 후보를 내라. 전 그렇게 권했습니다. 네. 그 3명 후보가 내 선배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 선거가 참 어려운 선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요. 근데 구도상으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일 만에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국방부 있잖아요. 국방부. 기존에 수원을 예로 말씀드리면 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5군데인데 5명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시도 의원들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소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지역 도의원은 한 명도 없거든요. 다 민주당이에요. 시의원들도 뭐 2대 1의 비율도 안 될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5월 10일 날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새 정부하고 가장 보조를 잘 맞춰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로서 집권 여당의 후보를 선택해 주는 주민들이 많아서 경기도에서 이긴다, 만약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냥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거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 관변 조직까지 얘기했는데 전 세계가 뛰어넘을 수 없는 막강한 조직이 있잖아요. 면 단위 향후회까지 있는 호남 향후회. 경기도에 가장 막강합니다. 여기 못 이기거든요. 그분들이요. 대선 패배 서류하자라고 뛰쳐나오면요. 이게 이길까? 그럼 이제 이 열기가요. 서울까지 갑니다. 제가 보기엔요. 오세훈 시장이 이길 가능성이 49%입니다. 51%는 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봉주가 이길 가능성이 제가 51%?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51%입니다. 왜냐? 윤석열 당선인의 아킬레스건을 쑤시는 전략이 있거든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딕톡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